아침에 시장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0월 25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뉴욕 증시의 상승세가 어제 밤에도 밤사이에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이제 시장 분위기가 이거 이제 좋다고 해야겠죠. 1% 이상 지수가 올랐으니까 좋다고 해야 할 텐데 이제 국채 금리가 좀 올라도 시장에서는 뭔가 버텨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내고 있고요. 사실 이번 주 예정되어 있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뭔가 무한 긍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는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 낮아진 눈높이에는 부합하거나 넘어설 것이다에 대해서 시장이 계속해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잠시 후에 뉴욕 증시 상황 간단하게 좀 정리를 쭉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메리츠증권 권동호 부장과 함께 신층 인터뷰를 나눠볼 텐데 오늘 부장님의 자료를 보니까 연준의 피봇, 그러니까 지난주 뉴욕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었던 월스트리트 저널의 그 내용에 따르면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뭔가 지금까지는 이제 엑셀레이터를 쭉 밟았다면 약간 브레이크를 좀 밟으면서 속도를 조절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진짜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좋은 아침 하면서 많이들 인사해 주시고 계신데요. 예, 여러분들도 좋은 아침, 좋은 아침을 맞이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베어마켓 랠리가 이어질 것인지 이에 따라서 다우지수가 계속해서 3거래일째 올랐다라고 우리 이 위원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이제 어제 이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자료 중에서 좀 무서운 얘기가 있었잖아요. 고맥에 안기면 이 베어에게 허그를 당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지금의 상승에 뛰어들면 안 된다. 이러한 분석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바가 있는데 일단 오늘의 주제가 베어마켓 랠리로 명명을 했다라는 거는 그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3대 지수는 나스닥이 1%에 미치지 못했지만 다우와 S&P가 1%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다우지수는 1.34% 올랐습니다. 31,000선 회복하면서 31,499포인트 선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S&P 500 지수도 1.19% 3,797포인트 선까지 이제 조금만 오르면 3,800선 회복하겠어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86%대 올랐고요. 밤사이에 유가는 소폭 하락했고 10년 만기 국채 금리의 수익률은 4.23%로 좀 올랐습니다. 내용을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어제는 이제 시장에서는 이번 주 발표가 되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가 계속된 초미의 관심사였고 이번 주에 애플, 알파벳, 그리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런 종목들 실적 발표를 하죠. 지금 거의 실적 발표가 한 3분의 1 정도 나타나고 있고요. 이 가운데 앞서 말씀드렸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231까지 올랐고 2년물도 4.498까지 올랐지만 나스닥 지수의 상승을 끌어내리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통화 긴축의 우려가 다소 완화하면서 상승폭은 지난주처럼 급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제시장 얘기하는 겁니다. 급격하지 않은 움직임 속에서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오를 수 있었다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제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좋았는데요. 안 좋았던 그 그룹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 이제 홍콩 시장도 시진핑 주석의 3연임 결정 이후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굉장히 부정적인 환경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 혹은 중국의 뭔가 노출도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좀 크게 휘청였습니다. 지금 사실상 그 시 주석의 절대 권력 체제를 구축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구성된 인물들의 특징을 보면은 뭔가 이제 견제하고 반대파적인 것보다는 그냥 시진핑 라인으로 쭉
인물을 구성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게 절대 권력 체제가 유지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시장에는 오히려 악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상장된 중국 주식을 추적을 하는 인베스코 골든 드래곤 차이나 ETF 같은 경우에도 14%, 이 ETF 자체가 14% 이상 하락했고요. 개별 종목을 보면 뭐 알리바바, 핀두오도, 또 리오토, 니오 이런 종목들도 모두 두 자릿수대. 특히 핀두오도는 24%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또 라스베가스 샌즈나 윈리조트 같은 카지노 관련된 업체도 이런 중국 시장 노출도가 있는 기업들로 분류가 되면서 하락세가 보였고요. 스타벅스 주가도 하락을 했어요. 스타벅스는 왜?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저희가 작년 말부터 그리고 올해도 계속 이야기했듯이 스타벅스가 중국 시장에 있어서의 계속해서 지점 확대를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보니까 중국에 무려 6,000호점을 오픈을 했대요. 정말 많이 열었죠. 그래서 중국에 관련된 뭔가 이러한 불확실성, 불안감에 스타벅스의 주가를 무려 5%나 하락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을 했습니다. 경제지표가 발표가 여러 가지가 됐는데요. 이게 너무 엇갈리고 있어요. 지금 보면 미국의 9월 전미 활동 지수는 지난달과 같은 수준 보이면서 장기 평균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했는데 지금 보면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이 9월 전미 활동 지수가 0.10을 기록해서 지난달 수정치였던 0.10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게 조금이라도 플러스면 경기가 장기 평균 성장세를 웃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런데 반대로 S&P 글로벌이 집계했던 10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는 그 예비치가 49.9로 나타나면서 50을 하회를 했습니다. 지난달에는 52를 기록을 했는데 이번 달에는 50을 하회하면서 50 이하는 위축세라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업 PMI 예비치는 46.6으로 집계가 되면서 지난달보다 더 하락해서 위축세가 심화가 됐습니다. 자, 이 가운데 어제 밤 사이에 보면은 부동산이나 뭐 자재 관련된 종목들을 제외한 11개 섹터 중에 9개 섹터가 모두 상승 흐름 보였는데요. 맵을 함께 볼까요? 자, 이제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초록불이 많이 보이죠. 예, 우측에 뭐 테슬라, 과래, 뭐 리얼 이스테이트라고 써 있는 부동산 섹터들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상승을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2% 넘게 올랐고요. 애플도 1.48% 강세, 그리고 지난 주말에도 흐름이 좋았죠. 반도체주들의 주가도 약간 뭐 빨간불 켜는 종목도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1%대 강세, 퀄컴도 0.55% 상승세 보였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인텔도 좀 올랐고 마이크론의 주가도 0.34%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구글의 주가도 1.47% 상승세 보였고요. 이번 주 실적 발표 물론 부진한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 메타는 소폭 하락한 0.22%대 조정 보였고 좀 스냅 때문에 많이 하락했었던 트위터의 주가는 반등하면서 3%대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저희가 이제 버라이즌 하락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어제는 버라이즌도 반등을 했고 AT&T의 주가도 2.4% 올랐습니다. 레이몬드 제임스가 이 AT&T의 주가가 향후에 지금 주가 수준에서 40% 급등을 할 수 있고 핵심 사업으로의 복귀가 주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투자 등급을 강력 매수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2% 넘게 올랐고요. 또 이 밖에 아마존도 소폭 올랐지만 넷플릭스의 주가는 좀 하락했습니다. 2.46% 하락. 그리고 테슬라가 좀 많이 하락했죠. 테슬라가 왜 하락했느냐? 여러분도 어제 퇴근길 라이브 보셨던 분들은 전에 들으셨을 겁니다. 중국에서 지금 차량 가격을 테슬라가 인하했다고 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는 계속해서 제품 가격을 올리는 추세였는데 모델 3와 모델 Y를 5에서 한 8%까지 가격을 인하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전기차 수요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우려를 만들었고요. 지금 머스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중국에서 경기 침체 조짐을 보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 시장에서의 가격을 인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중에
7%까지 빠졌었어요. 그래서 198달러 선까지도 밀렸었는데 다행히도 낙폭을 줄이면서 200달러대 회복한 1.49% 내린 211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필수 소비재 월마트, 코스트코, 타겟, 코카콜라 등의 종목들 2에서 크게는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 거의 4% 가까이 상승을 했고 어제 좀 약간 쉬어갔었던 종목들도 반등을 하는 부분 헬스케어 섹터도 그랬고요. 어제 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좀 하락했는데 1%대 상승을 했고 마스터카드 주가도 1%대 오름세 버크셔에서 웨이도 1.76%나 올랐네요. 287달러 선까지 상승폭이 더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이제 중국 관련된 기업들을 제외하면 좋은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으려면 뭔가 연준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계속해서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 과연 어떨까요? 잠시 후에 심층 인터뷰에서 확인해 보시죠. 아이고, 이게 자고 나면 좋아지겠지. 한숨 자고 일어나면 낫겠지? 방치하면 안 되죠. 뭉치고 뻐근할 땐 히트맨 스포츠 크림. 운동이나 야근 후 몸이 뻐근한 부위에 발라주면 온열 효과와 함께 몸이 부드러워집니다. 이 뜨끈뜨끈한 게 오래 가는데. 끈적거리지도 않고 촉촉한데. 뭉치고 뻐근할 때 발라주세요. 히트맨 스포츠 크림. 네이버에서 히트맨 스포츠 크림 공식몰을 검색하세요. 지금은 돈 버는 투자 아이디어 탱고픽 할 시간입니다. 정프로 뭐하니 투자 정보 본다. 어디서 탱고픽 그거다 무료니 무료다. 정프로 뭐하니 돈 번다. 어디서 지금 탱고픽에서 돈 되는 이벤트를 많이 진행 중입니다. 더 늦기 전에 앱스토어에서 탱고픽을 검색하십시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6시 43분 넘어가고 있고요. 이번에는 메리츠증권 권동호 부장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연준의 피봇 얘기 사실 한 지난달 올해 초가 아니고 이번 달 초만 해도 이 피봇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시장이 너무 희망회로 돌리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근데 그 월스트리트 저널의 그 기자가 네. 일명 그 페드의 대변인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기자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는 진짜 연준이 뭔가 흘리고 싶은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근데 지금 보니까 물음표를 던지셨어요. 진짜? 하면서. 네. 어떻게 진짜예요? 뭐예요? 이게 이게 지난주 금요일에 네. 연준이 이제 피봇을 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갑자기 커졌어요. 네. 이게 피봇 얘기는 예전부터 나오기는 했지만 시장에 이제 반영은 이제 제대로 안 되고 있었는데 좀 어떤 로직으로 인해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는지 간단하게 좀 정리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그림을 좀 재밌는 그림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농구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피봇이라고 하는 게 농구의 용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한 발을 여기다 고정해 놓고 이쪽으로 돌렸다가 왼쪽으로 돌렸다가 오른쪽으로 확 돌리는 게 이제 피봇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을 이제 파월 의장이라고 보면 이제 금리 지금까지 올릴래라고 하다가 이제는 조금 스톱 해볼까라고 이제 갑자기 이제 방향을 이제 확 바꿔버리는 거죠.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별로 안 좋나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농구 경기할 때는 상대방을 좀 교란시키기 위해서 좌우로 움직이는 건 좋지만 그 정부의 그런 뭔가 정책의 방향은 저렇게 확확 바뀌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슬슬 이제부터 흘리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 지난주에 좀 재밌는 그 보고서가 좀 나왔어요. 그 연준에서 죄송합니다. 그 월스트리트에서 어디에서? 가장 네. 유명한 애널리스트 한 2명 정도가 있는데 특히 이제 올해 굉장히
그 증시가 안 좋을 거라고 이제 보고 이제 좀 강력하게 이제 베어를 이제 외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유명하죠. 네, 근데 지난주 이제 초에 뷰를 살짝 바꿨는데 200주 이동평균선에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잠시예요. 잠시 가능하고 이제 다시 빠진다는 얘기인데 이게 그 1970년대부터 만약에 저기 증시 이제 그 뭐 차트를 이제 보면 이 200주 이동평균선을 웬만하면 깨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요번에도 요번 200주 이동평균선 요 부근에서 한번 찍고 살짝 반등했다가 이제 빠진다는 건데 반등을 할 때 한 4,150 수준까지 반등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S&P 500 기준으로 4,150이면 거의 7월달, 8월달 그 베어마켓 랠리 있잖아요. 그 정도 상승폭은 돼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까지 오른 거를 배제할 수 없다라는 그런 좀 정확한 코멘트를 했었는데 네. 그 이후에는 다시 빠진다는 건데 거의 3,000대 초반까지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요번에는 200주 이동평균선을 지지를 하겠지만 그 다음에 3,000 빠진다는 건데 3,000 빠지면 200주 이동평균선 밑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인플레이션이 좀 심했던 1970년대랑 그리고 IT 버블이 터졌던 이제 2000년대 초반과 이제 비교를 많이 하는데 그때 어땠는지 보면 그때도 200주 이평선을 하회를 하기는 했어요. 하회를 했다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유지를 하다가 2000년 초반에 한번 하회하고 2008년도에 또 하회를 했죠. 그리고 요번에 이제 하회를 하는지 마는지 이 하회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시스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 하회를 하는 거고 네. 그 시스템 리스크까지 안 가면 이제 여기에서 지지하고 이제 반등을 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 꽤 오랫동안 거의 1년 가까이 시장이 하락할 것입니다라고 외쳤던 사람이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반등을 있을 수 있다라고 언급한 것 자체가 좀 시장에서는 약간 뷰가 좀 바뀌기 시작했는데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시장이 완전하게 이제 컬러가 바뀌었다라기보다는 네. 조금 단기적으로 살짝 반등할 수 있어 이 정도인 거잖아요. 네네 마이크로스는. 맞습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요. 일단은 뭐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셨던 다른 분은 뭐 누구 이야기인가요? 네,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제 마이클 하트넷이라는 애널리스트인데 네. 이분이 이제 뭐 이분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이제 펀드 매니저 서베이를 하고 있어요. 네, 펀드 매니저 서베이가 이제 투자자들의 이제 특히 이제 큰 돈을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의 센티먼트를 확인하는데 네.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주요한 그래프만 몇 개 갖고 왔는데 요 위에 있는 그래프는 그 경제가 이제 강력하다고 예상을 하는가에 대한 설문이었는데 거의 남색깔? 남색깔 거의 바닥을 찍고 있죠. 바닥을 찍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투자 센티먼트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거고 이 바닥이 예전에 언제 나왔는지 보면 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안 좋았을 때 다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수준이 거의 그 수준까지 지금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 그 어닝도 더 약간 임프루브 더 이제 올라갈 것인가라는 설문을 했을 때도 요 밝은 파란색을 보시면 거의 지금 바닥을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기업 이익이 안 좋아질 거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저게 바닥인지 아니면 좀 더 내려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던가요? 네, 지금까지의 서베이를 봤을 때는 네. 지금 여기까지 지금 떨어졌다는 거고요. 포워드 EPS는 요 정도까지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 3분기 뭐 4분기를 넘어서 아마 1년 이상 아마 좀 그 경기 침체가 좀 지속이 되면서 EPS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지금 얘기를 하는데 제가 왜 이 두 차트를 갖고 왔냐면 결국 주가라는 게 이익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이 멀티플은 이제 밸류에이션인데 이 밸류에이션은 이제 심리적인 측면이 강하고 이제 이익은 뭐 우리들이 이제 알고 있는 기업의 이익인데 멀티플이 거의 지금 바닥 수준까지 지금 왔다라는 거를 이 차트를 보면서 지금 확인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투자 심리가 안 좋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주가가 하락한 부분에 꽤 많은 부분이 멀티플의 좀 하락으로 인해서 좀 진행이 됐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 네. 다음 장 조금 더 보면 그래서 리세션이 올 것 같냐라고 했을 때 리세션이 지금 올 것 같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거의 다.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높은 지금 수준까지 지금 올라왔죠. 그 리세션에 대해서 그 강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 그래프를 보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냥 온다 아니요. 안 온다? 이 네네, 정도만? 온다 안 온다 정도고요. 뭐 강도에 대해서까지는 뭐 자세하게까지 막 네. 설문이 나와 있지는 않았는데 리세션이 올 것 같냐, 안 올 것 같냐 정도에서 대부분의 80%가 지금 투자자들이 온다는 거죠? 네네 굉장히 지금 많은 확률로 올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밸류에이션 투자 센티먼트에 네, 영향을 주는 악영향을. 거기 때문에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너네들 어떻게 하고 있어? 라고 했더니 현금 많이 갖고 있어 라고 이전부터 하는 계속 거죠. 그랬죠. 현금 네. 비중 계속 높이고 있었죠. 네. 지금이 어느 정도 수준인 거예요? 지금이 2000년대 초반 그 IT 버블 초입 약간 초 수준, 초에서 말 수준, 네, 그 정도까지 지금 현금 비중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내린 게 네.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센티먼트가 너무 안 좋고 포지션도 한쪽으로 너무 쏠려 있다라는 거예요. 뭐 달러에 대한 투자도 너무 지금 강하게 지금 돼 있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200주 이평선에 지금 딱 걸려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좀 반등을 좀 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생긴 상황이 아닌가 네,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안 좋은 바닥이기 때문에 바닥을 딛고 살짝 뭔가 기술적인 반등 정도를 네네. 볼 수 있는 시기는 맞다라는 네. 거잖아요. 근데 저런 것들이 이제 안 좋은 것들이 뭔가 이제 바닥을 찍고 턴을 해야지 이게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시장이 뭔가 이제는 조금 회복하고 돌아선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뭐 물론 그렇죠. 뭐 근데 이제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연준의 이제 연준이 이제 어떻게 지금 현재 상황을 이제 생각하는지에 대한 건데 뭐 아직까지 크게 지금 변한 거는 없기 때문에 여기 애널리스트 분석한 분들 뭐 서베이를 이제 보면서 분석한 분들 전부 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잠시는 반등할 수 있는 구간까지는 왔다. 네, 그 정도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미국 안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요즘에 보면은 뭐 전 세계적으로 다 문제죠. 최근에 이제 지난주만 봐도 환율 시장 보면은 뭐 영국, 일본 할 것 없이 네. 엄청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우방들이 큰 문제가 생겼죠. 네. 뭐 제가 몇 주 전에도 계속 나와가지고 말씀드렸던 이제 영국의 위기도 있었고 이제 일본도 최근에 이제 문제가 계속 됐는데 요 두 국가, 영국과 일본이 어떻게 보면 미국에 있어서 최우방 국가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가장 최우방 국가인 영국 같은 경우는 국채금리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이게 1998년부터 해가지고 24년 차트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어제는 이게 한 3.7% 정도까지 떨어지기는 했는데 이게 지금 5%를 찍었었거든요. 보시면 이게 1998년부터 해서 슬슬 버티다가 이 내려온 이 기간이 지금 20년이 넘어요. 20년이 넘는데 최근에 몇 달 동안에 갑자기 이 하락 부분을 전부 다 그러게요. 메이크업을 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안 생기는 게 더 이상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국에서도 좀 SOS를 좀 외치지 않았나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은 이제 외환 지금 엔화가 이제 굉장히 이제 크게 이제 약세로 빠르게 절하가 됐었는데 이 그래프는 1986년부터 해서 36년 차트입니다. 네. 36년 동안 이제 쭉쭉쭉 이제 강세로 가다가 약세로 이때 아베노믹스죠. 아베노믹스 갔다가 이제 최근에 반등을 한 게 거의 뭐 한 몇 달 동안 거의 한 1년까지는 아닌데 몇 달 동안 해서 50% 정도 절하가 됐어요. 지금 한 40년 동안 이렇게 쭉 내려온 네. 거를 4개월 만에 확 돌렸다는 네, 거잖아요. 몇 개월 만에 이제 돌렸으니 이런 걸 보면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는 그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제 관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한쪽으로 이제 계속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급격하게 딱 턴을 하면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배가 잘 가다가 네. 확 돌면은 뒤집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것도 그렇고 최근에 저는 마스크 쓰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한 2년 썼는데 지금 마스크 벗으라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지금 벗어도 되잖아요. 근데 벗고 다니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저는 별로 없죠. 벗거든요. 저도 벗어요. 저는 나가면 무조건 벗어요. 근데 다들 이렇게 쓰고 다니시더라고요. 네, 그게 익숙해진 거죠. 그쵸. 2년 동안 마스크를 써도 익숙한데 30년, 40년 동안 이 있었던 일을 갑자기 몇 개월 만에 되돌리면 국가의 시스템적인 약간 그쵸. 위기가
올 가능성도 이제 배제를 할 수가 없었던 거지. 이렇게 잘 살고 미국의 최우방 국가들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급격한 변화가 야기하는 그런 상황은 어떻게 좀 전개가 되고 있을까요? 뭐 결국에는 급한 불을 다 껐습니다. 껐고 영국은 어제 총리가 교체가 됐죠. 결정이 너무 됐습니다. 간단하게 끈 거 아니에요? 네? 너무 좀 간단하게 끈 것 같은데. 네. 네, 뭐 강력하게 뭐 돈 풀고 하려고 했는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지금 시그널을 줬고 그래서 트러스 총리가 물러나고 후임이 전 재무장관인 골드만삭스 출신의 사람을 내정을 했습니다. 그쵸.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좀 약간의 퍼포먼스적인 것도 분명히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본 엔화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에 갑자기 개입을 했습니다. 원래 개입을 할 때 예고 안 하고 개입하기는 하는데 원래는 아시아장에서 많이 개입을 해요. 일본 사람들 깨어 있을 때.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은 특이하게도 미국 시장에서 갑자기 약간 진주만 공습하듯이 갑자기 급습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2엔까지 갔다가 거의 한 145엔까지 쫙 이렇게 좀 떨어졌는데 이때 쓴 돈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하루에 거의 지금 다 추정치이기는 한데 한국 돈으로 거의 한 50조 원 정도? 네, 그 우리도 정도. 우리 한국도 지금 50조 얘기 나오잖아요. 50조. 일본은 하루에 쓴 거예요. 네, 하루에 이게 지금 30조에서 60조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공식적으로 나오기도 또 애매하죠. 원래 환개입을 하는 공식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뭐 정확히는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추정치로는 한 30조에서 60조 정도를 하루에 썼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연준이 피봇 얘기를 하는 거는 뭐 이런 것과 연관이 좀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영국과 일본의 문제가 잠시 조금 진정되는 상황에서 이번 주부터 연준의 약간 블랙아웃 기간이잖아요. 네. 다음 주에 FOMC 있으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옵션 만기일이었어요. 변동성이 굉장히 커서 장 초반에도 상승과 하락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갑자기 연준의 피봇 얘기가 뜬금없이 딱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약간 어떻게 보면 희망회로 쪽에서 연준의 피봇 얘기가 좀 나왔지만 이제는 네. 뭔가 되게 구체적인데 뭔가 이건 네.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분이 또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제 연준 출입 기자죠. 예, 닉 티머라우스가 트위터에 갑자기 올렸어요. 11월달에 75bp 올리는 거 맞다. 그럴 거다. 그런데 12월부터는 50bp 올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속도 조절에 대해서 얘기가 이제 논의가 들어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래는 12월에 50bp 얘기가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가 CPI 데이터들이 너무 높게 나오다 보니까 이거 12월 달에 75bp까지 올려야 되겠는데? 라는 얘기가 나왔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이제 국채 금리가 더 오르고 주식이 막 더 빠지고 막 바닥에서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 연준 그 출입 기자가 월스트리트 기자가 나와서 12월부터는 50bp 올리고 그 다음부터 천천히 올리는 거 얘기 시작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거를 사람들이 이거 피봇 아니야? 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약간 저렇게 얘기 들으니까 네. 너무 또 과도한 해석이 그쵸? 아닌가라는 네, 그런 좀 생각도 좀 약하죠. 드는데요. 네. 아니 어차피 시장에서도 75bp 올린 다음에 12월에 50bp의 가능성이 완전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네, 많이 높았죠. 어떻게 보면은 저 기자는 그냥 팩트 시장에 전해지고 있는 얘기를 올린 것 뿐인데 네. 여기에 시장의 해석이 네. 피봇 쪽으로 간 거면은 닉이 제대로 좀 발언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뭐 피봇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네. 시장의 분위기가 뭐 너네도 빼도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든지 뭔가 그러게요. 네. 제가 뭐 오늘 트위터 가서 네, 한번 댓글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네 명확한 너의 의중을 이야기해라. 뭐 연준에서 뭐 들었냐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대답을 안 할 것 같고요. 네. 뭐 이게 되게 뭐 다른 특별한 얘기는 정말 아니에요. 아닌데 시장에서 지금 반응을 하고 있었던 게 결국 이제 12월 달에 75bp를 올릴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가 낮아진. 네, 그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게 이제 12월 달에 이제 금리 예상치인데 현재 3.25니까 11월에 올리면 4잖아요. 그리고 12월에 0.5를 올리는지 0.75를 올리는지였는데 한 주 전, 뭐 하루 전까지만 해도 75bp
금리를 올리는 게 거의 70%가 넘었어요. 이게 한 달 전에는 거의 0%에 가까웠거든요. 근데 CPI 데이터가 나오고 나서부터 갑자기 이거 12월 달에도 강하게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인플레 안 잡혀. 라고 하다가 떨어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확 떨어진 요러면서 주식시장이 반등을 했고 이거에 이제 가장 큰 이제 영향을 미친 사람이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그 티밀하우스 기자였던 거죠. 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3월 금리 예상치입니다. 12월에 그러니까 11월까지 이제 0.75% 올려가지고 4%에 맞추면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내년 3월 정도에 이제 끝낼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디까지 끝낼 수 있는지 터미널 레이시 어디인지 보면 현재까지는 5%입니다. 5%까지 올리는 게 가장 높아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연준이 12월에 한 번, 그리고 2월 초에 하나, 그리고 3월 달에 있거든요. 총 3번에 걸쳐서 100bp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50, 25, 25 이렇게 그쵸.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75로 막 달려오다가 이제는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브레이크를 12월 달에 밟고 그리고 만약에 내년 2월에 25 더 밟고 이렇게 되면 이제 대략적으로 끝난다라는 거를 투자자들이 이제 본능적으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물론 금리를 이제 올리고 나서 바로 떨어뜨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계속 유지를 할 텐데 그래도 금리 인상을 멈추는 게 어디냐라고 해서 시장에서는 뭔가 계속 재료를 지금 찾고 있잖아요. 언제쯤 반등할까? 언제쯤 금리가 이제 멈출까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힌트를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좀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자료가 키 포인트인 것 같은데 네. 그동안의 주가 상승의 핵심 멀티플 상승이다. 이를 해석을 하려면 뭐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네,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뭐 금리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금리가 이제 어디까지 상승할지가 왜 중요하냐면 네. 지난 10년간을 돌아보면 결국에 주가가 뭐 때문에 올랐는지 좀 브레이크다운을 해서 볼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왔는데 네. 재밌어요. 여기 이제 테크놀로지랑 이제 경기 소비재 애들인데 그 기업들의 주가 애들이라고 그러시는군요. 애들 브레이크다운을 한 건데 네. 밸류에이션이 올라가지고 주가 오른 게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어닝 올라가지고 뭐 부분도 있고 뭐 배당은 거의 없죠. 배당은 이제 굉장히 약한데 결국 밸류에이션이 중요한 거고 네. 이게 지금 2011년부터 2021년이니까 이 10년 동안에는 저금리 시기였어요. 결국 이 저금리로 인해서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면서 네. 주가가 이제 크게 상승을 했는데 현재는 지금 고금리 시대로 돌아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리 인상 구간에서 멀티플이 많이 깨졌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멀티플이 그러니까 투자 센티먼트가 엄청 안 좋아지면서 지금 멀티플이 엄청 지금 많이 깨진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멀티플이 어디까지 지금 깨질 것인가를 저희가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를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멀티플이 앞으로 이제 얼마나 회복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제 주가 상승이 어느 정도 될지를 이제 볼 수가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확실한 힌트를 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지금 상황이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특히나 11월 달 FOMC 때 파월이 톤 다운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제 다시 또 머리띠 딱 메고 나서 나는 폴 볼 아직은 거야. 아니다. 난 폴 볼 거니까 건드리지 마. 난 무조건 할 거야라고 하면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기대가 산산조각이 나는 거죠. 질문이 있습니다. 그 궁금한 게 네. 금리 인상이 계속 지속되다가 내년 봄까지 인상 네. 기조가 이어가다가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인하는 하지 않겠지만 유지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 유지하는 기간의 멀티플은 변화 없이 계속 그러지는 안 않을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중요한데 유지하는 기간 동안 그 경제가 얼마나 뭐 어디에서 사실 터질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금리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계속 지속을 하면 마치 이렇게 목을 이렇게 쫄라오다가 어느 순간에 멈추는 거예요. 근데 목이 쫄린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런 상황을 죽죠 그러면. 죽기 전까지만, 네. 죽기 전까지만 이제 네. 목을 이렇게 쭉 쫄라오다가 여기서 스톱을 하면 힘들기는 한데 버티는 국가들은 버티는 거고 못 버티는 국가들은 이제 나가 떨어지는 거고 못 버티는 산업 섹터 기업들은 또 나가 떨어지는데 이것들이 이제 시스템적인 위기로 이제 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보면 정책 당국자들의 좀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높은 고금리가 계속 유지되면서 보통의 못 버티는 국가들은 신흥국 쪽에서 많이 못 버텨서 지금 이미 근데 사실 네.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네. 산업적으로 보면은 그 고금리 상황을 유지했을 때 못 버티는 기업들은
결국에는 빅테크 기업들인 건가요? 빅테크 기업들은 오히려 잘 버틸 가능성이 높죠. 빅테크들은 어떻게 보면 뭐 주가 측면에서는 좀 못 버틸 수도 있어요. 네. 뭐 밸류에이션이 이제 워낙 높게 받았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또 많이 낮아졌잖아요. 그리고 이 어닝이 계속 나오게 되면 네. 밸류에이션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는데 가장 못 버티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이제 VC들이 이제 많이 투자한 고밸류 종목들 있잖아요. 이익이 안 나는 종목들은 이제 버티기가 꽤 힘들 가능성이 높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이제 채권 문제가 이제 불거졌듯이 네. 뭔가 약한 고리들이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 굉장히 지금 많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리고 뭐 영국 LDI 문제도 레버리지 쓸 거라고 사실 생각을 못 하고 있었잖아요. 다 못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약한 고리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금리를 올리고 유지하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을 할지는 사실 몰라요. 그렇지만 시장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좋지는 않을 것 같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 2명의 애널리스트들도 지금 단기 반등은 하겠지만 조금 더 떨어져서 하단을 더 뚫을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 자체가 어디선가는 지금 뭐 문제가 좀 터지면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상승은 좀 만약에 좀 투자를 이제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잘 하셔도 되기는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히 올라오면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롱숏 전략을 활용을 해서 좀 수익을 내는 방법도 강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장님의 속내는 이제 맨 앞에 저희가 이제 월가에서 시장을 안 좋게 보는 그 두 분의 의견을 통해서 이미 접수를 여러분들이 하셨어야 합니다. 지금의 랠리를 단기간에 반짝 우리가 누릴 수는 있겠지만 이게 시장에 뭔가 완전한 온도가 변했다라고 여기기에는 너무 이르다. 네네. 네, 너무 이르다. 너무 섣부른 판단과 희망회로는 지양해야 한다로 결론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다음 주에는 부디 좋은 이야기 다시 들어보기를 희망하면서 자 오늘은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권동호 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리 인상 부분은 올해 연말에 연준 기준으로 해서 한 4.5% 이런 정도 되면 이번에 금리 인상 프로그램은 거의 모두 다 끝이 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뭐 금리를 쭉 올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금리를 막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올리다가 내년도 뭐 이렇게 해서는 옆으로 이렇게 높은 수준에서 쭉 옆으로 가는 건 있어도 거기에서부터 뭐 더 올라가가지고 금리가 계속 문제가 되고 이러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봐요. 자기야 그러고 보니까 올해도 이제 뭐 2달 뭐 내년 1분기 얘기하지만 불과 이제 몇 달 있으면 2달 지나면 이제 내년 1분기가 오니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와 벌써 17,000분 들어오셨고요. 오늘은 생각보다 좋아요 숫자가 빨리 안 올라가네요. 네, 여러분들의 마음을 클릭 한 번으로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주식을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항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의 상승세 뭐 단기적이지만 어쨌든 이어가고 있는데 저는 네. 이제 어제 말씀해 주셨던 네. 그 어떤 분이 그 베어 허그 하면서 네. 이 시장에 뛰어들면 네. 곰한테 이렇게 안기면 큰일 난다. 죽는다니까요. 예,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 네. 랠리가 마냥 반갑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거죠. 앞서 이제 권동 부장도 얘기하셨지만 네. 주식 시장은 항상 존재하는 이유가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쵸. 다만 사는 사람이 이제 짧은 반등을 보느냐 아니면 더 긴 반등을 보냐에 각각의 시각이 있고 각자의 판단 기준이 있을 뿐이기 때문에 네. 누가 맞출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시장은 지금 이틀째 S&P 500 나스닥은 이틀째 올랐고요. 다우지수는 알게 모르게 또 3일째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 반등폭으로 보면 한 달째 제일 많은 반등폭을 지금 저점에서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 되겠습니다. 여튼 지난 금요일은 3대 지수가 2% 내에 반등을 했다 그러면 지금 오늘은 3대 지수가 1% 넘나드는 그 정도의 반등한 것이 오늘의 모습이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금리는 오늘 소폭 반등했습니다. 큰 움직임이 없었어요. 조금 내리고 올라가고가 지난 금요일과 오늘의 정도 있었고요. 미국 달러도 소폭 오늘 반등했지만 큰 움직임 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면 전체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의 외곽의 금융상품의 움직임이 큰 차이가 없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물론 좀 안정감은 보이곤 있죠. 안정감은요. 좀 급하게 올라가던 것들이 좀 조금 숨고르기 정도를 하고 있지만 굳이 오늘 따지자면 사실 동전의 양면인데요. 오늘 제조 PMI가 발표됐잖아요.
근데 제조업 PMI는 항상 이제 PMI는 기준이 5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0 넘으면 좋은 거고 50 이하로 가면 안 좋은 겁니다. 당연히 경제를 위해서는 56, 60밖에 가야지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그러다 보고 인플레이션 되다 보니까 꺾는 누르는 역할을 많이 했죠. 그러면 이번에 49.9 나온 거는 좋은 거네요. 좋다고 눌린데 영향을 그러니까 받은 거니까. 이해는 안 되지만 그것이 지금 좋은 겁니다. 지금 고용 꺾이는 것도 안 좋은 거지만 좋은 걸로. 바로 그런 제조업 PMI 꺾인 것도 또 안 우리의 좋은 일상적인 상식과 안 맞아 떨어지는 것이 최근의 흐름이죠. 지금은 그런 게 안 좋은 것이 좀 좋은 거라고 해석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지난주 토요일 날이요 주말 라이브 겸 월간 뮤지하면서 어떤 반등의 조건 이런 것도 여러 번 저희가 기회가 될 때마다 모건 스탠리도 얘기해드리고 오펜하이머 그런 등등 얘기했는데 혹시 기억하신 분 계시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제조업 PMI가 50이 아니라 42를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멀고 말도 안 되지만 지금 49.89도 상당히 호재를 보는 사람이 있었고 오늘도 그런 거를 호재를 보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영국 아니겠습니까? 영국이 이제 이거 한때 이제 대영 제국이잖아요. 지금 영국이 경제 규모로는 한때 대영 제국이 6번째 정도 될 겁니다. 경제 6번째, 5번째 그 정도 될 겁니다. 영국이 정말 안정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44일, 45일 만에 전임 총리가 그만뒀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금을 깎아준다 어쩌저쩌 하다가 또 법인세를 뭐 다시 올리고 이런 우리를 보면 선진국이라고 생각해도 영국이 과연 그럴 수가 있는지. 라는 것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보면 전임 총리가 다시 도전한다는 얘기까지 나왔고 진짜 이상한 나라다 그랬거든요.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혼자 남았어요. 그냥 남은 거예요? 뭐 유명한 분이죠. 전 세계에서 진짜 가장 나이를 젊은 축에 들은 사람 중 한 명이죠. 42살입니다. 42살, 43살이고요. 저분이요? 네, 전 재무장관 했고요. 그 안에서 뭐 수상, 자기 안에서 뭐 원내 총무, 그런 우리나라 원내 대표 이런 것들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름은 리시 수낙인데요. 그래서 그 차기 총리로 이제 오늘 확정됐어요. 수낙이 수락을 했군요. 그런 거죠. 네. 뭐 본인 남아갖고 다른 사람 안 해갖고 이제 혼자 이제 남은 건데요. 이분이 이제 딱 보면 그 인도계잖아요. 네. 인도계. 또 수에 또 엄청 밝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거죠. 네, 산수 잘하죠. 스탠포드 대학에서 MBA형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스탠포드. 네. 그 MBA도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 혹시 그런 거 기억하시는 모르겠죠. 폴브라이트 장학금 받아갖고. 그런 거 잘 몰라요. 이게 폴브라이트 장학금 해갖고 그 전 세계에서 워낙 유명한 장학재단이 있고요. 우리나라도 1년에 몇 명씩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탠포드에서 MBA를 한 분인데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주식이랑 큰 상관이 없는데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인포시스라는 회사 아세요? 몰라요. 진짜 모르세요? 네. 이거 인도의 시가총액 4위 회사입니다. 3, 4위 하는 회사고요. 전 세계에서 IT 기업 중에 제일 큰 거 중에 하나고요. 네. 인포시스는 쉽게 해서 우리나라도 보면 이러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콜센터에 이렇게 전화 걸면 약간의 한국말이 익숙하지 않은 한국말이 들릴 때가 있죠. 그래서 뭐 중국에서 콜센터가 있다 뭐 이런 네네.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미국에 계신 분은 아시는 분은 많으시겠지만 미국에서 콜센터에서 고객센터 하면 인도계 발음이 많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콜센터가 미국에 있는 게 아니라 뭐 필리핀에 있다, 인도네시아 갖고 영어를 쓰는 인도나 필리핀 쪽에 있는 분이 많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쉽게 얘기해서 콜센터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콜센터 플러스인데요. 바로 이분이 그 수상이 총리가 인포시스의 사위죠. 그래서 이거 TMI 아닙니까? TMI가 아닌데 네. TMI죠. TMI인데 네. 하여튼 이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만났냐면 그래서 아까 우스갯소리 말씀드리면 오늘 좀 주가 좀 올랐잖아요. 시가총액 상위 4위 기업의 4위다. 인도에서 아마 IT 쪽에서는 1위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이분이 중요한 거가 여기서 스탠포드에서 만난 거예요. 이제 와이프도. 네, 만났는데 여튼 정말 대단한 분이죠. 이런 분이 지금 이민 3세거든요. 네. 이민 3세가 아마 이번에 수상이 된 거예요. 대단한 어떤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네. 것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인포시스의 4위. 인포시스의 사위 아마 수락, 아시는 분 계실 것 총리. 같습니다. 하여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콜센터, 미국에서 콜센터 1위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건 또 어떻게 아신 거예요? 다 스토리가 나오나요? 예전부터 좀 알고 있었죠. 예전부터 이분이 몇 년 전에도 아마 수상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때도 안 됐는데 뭐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던 분인데 여튼 그렇게 됐고요. 영국의 10년물 금리가 지금 또 좀 안정된 흐름을 보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환율도 파운드화도 영국 파운드는 이제 워낙 이때가 이제 또 사상 최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네. 안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물론 어저께 중국이라는 나라는 또 아주 골치 아프게 됐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영국은 또 이렇게 또 호재라고 인식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있었다라고 일단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제 시장에서 중국 관련 주식들 엄청 급락했더라고요. 좀 보시는 것 중국이 같아요. 어저께 홍콩이 5, 6% 떨어졌다면서요? 아니 근데 이게 뭐 네. 어제만 빠진 게 아니라 지금 네. 사실 미국 상장된 중국 기업들 너무 안 좋잖아요. 다 안 좋죠, 다. 네. 다 안 좋고 특히 오늘 12%, 13% 떨어졌고 결국 강대 강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지금 그 으르렁 거리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 워낙 싸웠기 때문에 그 이후 대통령이 바뀔 줄 알았는데 더해지고 있고 그게 하나의 미국의 어떤 그런 사회적 분위기라고 좀 미국 이해를 우선주의. 예, 그런데 얘기했고요. 중국도 중국대로 그러다 보니 중국도 마찬가지를 가고 있죠. 그래서 중국은 이제 어찌됐건 어저께 많이 떨어진 이유 제가 뭐 홍콩 증시까지 잘 뭐 관심이 별로 없지만 그런 흐름 자체는 지금 영구 집권하겠다고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쵸. 예, 그 죽을 때까지 간다는 거 아닙니까?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종신으로 가겠다는 그런 거로 저는 이제 뉴스에도 저도 그냥 피상적으로만 들었을 뿐인데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다른 건 몰라더라도 소위 IT 첨단 쪽에서는 결국은 디커플링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양쪽에서 떨어지면서 그거를 갖고 서로 경쟁하고 그렇게 되면 뭐 상장 또 얘기가 나오는 거죠. 또 상장 폐지 안에 어쩌니 또 얘기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알리바바, 징동닷컴 비롯해서 수많은 것들이 10% 이상 다 떨어졌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도 후강통, 성강통 주식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계실 텐데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시장이 또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관된 회사도 빠졌어요. 네? 연관된 회사. 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 그 직접 미국 회사도 아니고 네. 멀쩡한 회사인데 중국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거나 라스베가스는 마카오에서 하는 건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거나 또 중국에서 그런 관련된 매출이 좀 있다는 것 자체 이런 것들이 다 좀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중국에서 명품 많이 사잖아요. 뭐 LVMH나 뭐 에르메스 이런 종목들 주가도 하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죠. 근데 그래야죠. 멀쩡하던가요? 멀쩡하더라도 고점에서 약간 내려갔는데요. 말이 나온 김에요. 오늘 따로 준비해봤는데 말이 나온 김에 좀 네. 말씀드리면 지금 기억하시죠? S&P 500 기업의 전체적인 매출에서 해외 매출 비중이 몇 %고 말씀드렸어요? 40%죠. 40%, 60%가 미국 매출이고 그래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IT가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IT에서를 제가 해외 매출에서 수입 물량 빼고요. 수입 물량 빼고 또 거기서 해치한 거 배용 빼갖고 제가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중분류상에서 많고 그래서 가장 매출 비중이 높은 것이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그다음에 이제 뭐 등등 나오고 있고 의외로 필수 소비자 이런 쪽에서도 그런 게 꽤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걸 종목으로 하면 다 분리하잖아요. 종목으로 분리하면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가 퀄컴입니다. 퀄컴 뭐 워낙 다 알려진 건데 은근히 또 매출 비중이 해외 매출 비중이 한 75% 되는 기업이 있어요. 네. 75% 기업. 그리고 그 주식이 S&P에 비해 진짜 멀쩡한 회사고 여기 계신 분 오늘 뭐 여돈 앵커뿐만 아니라 지금 몇 분 오셨죠? 2만 1,000분이 오셨는데요. 네. 한 분도 모르지 않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근데 그 회사가 주가 올해 한 35% 빠졌고 작년 고점 대비요. 작년 11월 고점 대비 한 55% 빠진 게 있어요. 그 엔비디아 말씀하셨던 거 아니에요? 아니죠. 엔비디아는 모르시는 분 계시죠. 엔비디아는 하면서 잘 모르시면 뭐 그런 관심 없으면 모르지만 남성이고 여성인 간에 최소한 그 회사 이름을 모를지언정 그 회사의 브랜드는 하나쯤 다 갖고 있거나 다 아시고 아마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선물도 꽤 많이 사줬을 브랜드라고 보고 있고 본인도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에스티로더? 그게 에스테로더입니다. 에스테로더가 75% 정도가 해외 매출이고 역시 거기서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거거든요. 에스테로더 한번 보세요.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중국 쪽 영향도 좀 있나요? 중국 영향이 크죠. 중국 사람들이 가장 큰 손으로 많이 사고 있잖아요. 화장품을. 에스테로더는 저는 선호하는 회사지만 허무맹랑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300달러 있던 주가가 지금 100달러 선. 그죠. 네, 엄청 196달러. 떨어지고 있어요. 한번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테로더 그래 한번 보시면 허무맹랑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그게 다 이렇게 좋아하던 오늘도 주가가- 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2% 하락했습니다. 네, 그게 바로 해외 매출 비중이 높고 잘 들어보세요. 해외 매출 그 주가는 뭐 하루 이틀 볼 게 아니잖아요. 해외 매출 비중이 지금 높은 데다가 중국 내 선호도가 높고 중국이 툭하면 올해 내내 툭하면 막았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온다 잘 얘기 못 들으셨죠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아직 별로 제대로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보면 달러가 좀 꺾이고 조금만 여행 가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올라갈 주식 중 하나가 전 그거라고 보고 있죠. 에스테로도. 이 기업이 상장 후로 정말 주가가 2021년까지 물론 이제 부침은 중간에 있었지만 계속 올랐다가 2021년을 딱 연말을 기점으로 확 꺾였어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그거 아주 정확한 지적하셨는데 제가 사실 오늘 다른 걸 준비하냐고 어저께 네. 약간 스터디를 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서 기억 속에 있는 거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주식은 정말 낙폭 과대를 찾을 수도 있고 올라가는 주식만 찾을 수도 있죠. 네. 올해 S&P이 다 떨어지지만 떨어진 올라간 주식도 몇 개 있습니다. 지금 찾아보면 그쵸. 에너지 말고도 또 여러분들이 다 아는 브랜드 올라간 게 있어요. 허쉬. 그런 거 있고 또 있습니다. 나중에 또 또 이따가 뭐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돈 앵커도 집에 분명히 하나쯤 있을까라는 브랜드가 지금 주가가 마이너스가 안 났어요. 허쉬는 이따가 먹고 없을 수 있잖아요. 아마 집에 있을 겁니다. 그 제품이. 뭐죠? 어딘가 있을 겁니다.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근데 문제는 시장에서 끊임없이 지금 주가가 내려가는 주식 중에서 뭔가 계기가 있으면 앞으로 좋아질 만한 걸 찾으셔야 되잖아요. 그쵸. 지금 사라는 게 아니라 찾으셔야 되는데요. 지금 같은 상황이 많은 분들이 언제 이후 처음이라고 그럽니까? 리만 사태 이후에 처음이라고 그러잖아요. 2007년, 8년 리만 사태 때요. 2007년 고점 때부터 2009년 저점까지요. 에스테로드가 S&P보다 훨씬 많이 떨어졌어요. 그때도 한 40에서 50%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요. 2009년 바닥부터 어저께까지 S&P가 340% 올랐거든요. 근데 아까 바로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에스테로드가 1,500% 올라갔어요. 1,500%. 저는 에스테로드가 지금이 오늘 사갖고 저점이라는 얘기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쵸. 그렇지만 언젠가 바닥에서부터 많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런 계기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은 계기가 필요한 거죠. 라스베가스 샌즈나 스타벅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게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회사냐 아니라는 거거든요. 특히 스타벅스가 문제일 게 뭐 있겠어요. 약간 매장수 정책 혹은 그렇죠. 직원한테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네, 그렇죠. 등 그리고 이제 중국에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중국에서 막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정책적 변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주식은 너무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한 걸음 물러져서 장기적 흐름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뭔가 주식은 바닥 탈출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 주말에 세미나를 했던 것이 되겠고요. 이 책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주식이 답이다 이런 것들도 거의 배당이나 거의 유망주들이 지금 당장 사갖고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보다는 뭔가 시장이 바뀔 때 올만한 것들 그런 것들 보셔야죠. 저는 미국 주식이 답이다가 미국 주식만 답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만 미국 주식도 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환율이다 어쩌다 얘기하지만 결국 이런 것도 중요하다 보고 있고요. 말이 나온 김에 미국 주식이 답이다가 나름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베스트셀러 경제 분야에 그 이제 압도적인 그 책 제외하고 2위. 그쵸? 2위까지 갔었고. 그리고 전체 부분에서도 지금 어저께 보니까 상위죠? 오늘은 모르겠는데요. 그 전체에서 예스 24 기준 32위를 갔어요. 근데 제가 그 박수 칠 일이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뭔가 시장이 사람이 될 것 같으면 카피 제품이 생기잖아요. 제가 어떻게 법적으로 따져보려고 오늘 우리 출판사 대표랑 만나기로 네. 했어요. 근데 왜? 그분도 뭐 좋은 의미를 했겠죠. 미국 주식이 답이라고 검색하면요. 네. 뭐뭐 앞에 붙고 미국 주식이 답이라고 책을 카피를 했던 책이 났습니다. 제목 카피했던 분. 진짜 미국 주식이 아니 답이라고 뭐 해요?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진짜 어이가 없는데 뭐 진짜 대박입니다 대박. 그래서 결론으로 다시 돌아가면 시장은 분명히 안 좋죠. 여전히 불안불안하고 반등 베어마켓 랠리가 엄청나게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다만 시장은 앞으로 6개월 1년 후에 어떤 게 변할 수 있는지 바닥 탈출이 당장은 아니겠으나 바닥 탈출할 대비한 그런 종목이나 그런 섹터 같은 것을 좀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에스테로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과거의 흐름이 어땠는지 지금은 어떤지 보셔야 되겠죠. 네. 선호도가 에스테로드의 선호도가 줄어들었느냐? 절대 아니거든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뭐 조말론 같은 것도 샀고요. 가장 최근에 산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닥터 자르트를 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흐름을 갈지를 장기적으로 흐름 보시면 지금은 이런 시기를 나중에 보면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중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이나 너무 속상해하지만 마시고 뭔가 좀 뒤로 한 발짝 물러서서 어떤 좋은 종목군이 있을지를 좀 보시면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이거 표지도 약간 비슷한 결로 만들었는데요.
이거 좀 너무 카피한 거 아니에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 그만큼 예. 인기가 많다라는 거겠죠. 네. 어떻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해주신다면 지금 이제 실적 발표 앞둔 이번 주 시장 네. 월가에서는 약간 반반 얘기 나오면서 어제 밤사이 인터뷰도 보니까 JP모건에서는 뭐 계속 아니다 얘기하더라고요. JP모건의 대표는 또 얘기했죠. 좀 주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분의 얘기만 딱 말씀드리면 하나입니다. 인플레이션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가격이 리세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리세션은 뭐 거의 불가피하게 온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꿈과 희망 말씀드리면 앞서 권 부장님이 내년 3월이 금리 인상의 마지막 가능성을 얘기했잖아요. 역으로 보면 과거에 보면 금리 인상의 마지막 금리 인상 3개월 내지 6개월 전부터 주가는 바닥을 확인해 갔다라는 것도 역사적 통계는 있다라고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 미국 주식이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오늘도 월가의 소식 확인해봤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좋아요 숫자에 굉장히 연연하는데 여러분들이 또 많이 눌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른 새벽부터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늘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면서 잠시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 어김없이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